은퇴 후 행복한 삶을 꿈꾸며 달려왔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이 한마디는 한 대기업 임원이 퇴직 후의 한 첫 번째 고백이었다. 그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헌신하며 성실히 일해왔고 남부럽지 않은 연봉과 자리를 누렸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퇴직 후 몇 달 만에 그는 경제적 불안, 정체성 상실, 그리고 가족 간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닌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현실임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은퇴를 두 번째 인생이라 부르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오히려 첫 번째 위기가 될 수 있다. 대기업 임원조차 이러한 상황을 겪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때이다. 은퇴 후 삶의 비참한 현실과 우리가 배울 점들. 1. 경제적 불안 대기업 임원의 허탈감. 첫 번째 사례는 실제로 퇴직금을 10억 원 이상 받았던 한 임원의 이야기다. 그는 평생 직장에서 성공한 커리어를 쌓으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그의 자산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후 자금을 늘리기 위해 투자한 부동산도 가치가 하락하면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졌다. 그가 가장 후회했던 점은 은퇴 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말한다. 나는 퇴직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 그리고 내 욕심에서 나온 투자 실패가 한꺼번에 닥치니 정말 무너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소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2. 정체성 상실 퇴직 후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사례는 퇴직 후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했던 한 임원의 경험이다. 그는 회사에서 높은 자리를 유지하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다. 그러나 은퇴 후 명함이 사라지고 그의 주변은 조용해졌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차 끊어지며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회사에서의 자리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사라지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아침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정체성의 위기는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은퇴 전부터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삶의 의미를 찾아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3. 가족 간 갈등 은퇴가 불러온 가정의 위기. 세 번째 사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또 다른 임원의 이야기다. 그는 평생 가족에게 헌신하며 돈을 벌어왔고 은퇴 후에도 가족이 그를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빈번해졌고 자녀와의 소통도 단절되었다. 저는 그저 집에서 쉴 권리를 누리고 싶었는데 가족은 제가 집안일을 돕거나 새로운 책임을 맡기를 기대했어요. 서로의 기대가 어긋나면서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의 기대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은퇴 준비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조언.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마련하라.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작은 사업, 투자 또는 파트타임 일을 통해 가능하다. 무엇보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라. 퇴직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나 취미를 개발해야 한다. 독서, 운동, 자원봉사활동 등이 당신의 일상을 채워줄 것이다. 가족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라.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며 서로의 역할과 기대를 조정하라. 은퇴 후에도 가정 내에서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마무리. 은퇴 후의 인생은 선택이다. 은퇴 후의 삶이 비참한 현실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준비와 선택에 달려 있다. 누구나 경제적 불안, 정체성 상실, 가족 간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반드시 있다. 위의 사례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이제 은퇴라는 두 번째 인생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당신이 되기를 바란다. 은퇴 후 삶,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극명한 차이. 대기업 임원의 은퇴 후 고백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겪은 경제적 불안, 정체성 상실, 가족 간 갈등은 은퇴 후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마냥 남의 일처럼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은퇴 후의 인생이 비참한 현실로 떨어지는 이유와 이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열쇠다. 돈 없으면 무너지기 쉬워요.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돈입니다. 퇴직금만 믿고 살다 보면 몇 년 안에 자산이 바닥을 드러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임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후에 새는 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료비, 자녀 지원, 심지어 예상치 못한 생활비까지 합치면 퇴직금은 금세 줄어듭니다. 돈이 없으면 은퇴 후의 불안감이 훨씬 커져요. 살면서 돈 걱정을 해본 적 없던 사람들이 은퇴 후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속 가능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익, 금융상품의 이자,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정체성 상실, 회사 밖에서의 나를 미리 만들어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직장에서 역할과 자리를 잃고 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이 옵니다. 그 혼란이 우울증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은퇴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회사에서 부장님, 이사님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명함 없는 삶이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어요. 정체성 문제는 은퇴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활동, 지역사회 봉사, 혹은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얻었던 존재감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역할 전환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소통이 답입니다. 많은 은퇴자가 은퇴 후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충돌은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와 자주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례를 소개할게요. 은퇴 후엔 그냥 편히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집안일을 돕고 손주를 돌보고 온갖 책임을 다하길 원하더라고요. 서로의 기대가 너무 달랐어요. 이 문제의 해법은 은퇴 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고 은퇴 후의 역할 분담에 대해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은퇴 후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통과 조율 없이는 행복한 은퇴 생활을 꿈꾸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3단계 전략. 경제적 준비는 미리미리. 은퇴 후에는 새로운 소득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안정적인 월세 수입, 투자 수익 또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파트타임 일자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역할 만들기.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미를 개발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예를 들어 독서 클럽, 등산 모임 혹은 소규모 강연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족과의 대화와 조율. 은퇴 후 가족과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미리 합의하세요. 배우자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정하고 은퇴 후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삶의 진정한 의미. 많은 은퇴자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겪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준비 부족. 아무리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했더라도 은퇴 후에 대해 준비하지 않았다면 비참한 현실이 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제적 준비, 정체성 확립, 가족 간의 소통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이 새로운 시작은 힘겨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은 준비된 만큼 좌우됩니다. 당신은 이 순간부터라도 어떤 준비를 시작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은퇴 후의 삶은 비참한 현실이 아닌 당신만의 새로운 황금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황금 같은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회사에서 해방되고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하고 싶었던 취미를 즐기는 나날들. 이런 상상을 하며 평생을 열심히 일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에도 돈, 건강, 관계의 문제가 끝없이 이어지며 많은 부부가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많은 부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며 예상치 못한 위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 부족, 가족 간 갈등, 사회적 고립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떠오르죠. 이 글에서는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준비와 대처 방안을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례 1. 꿈꿨던 시골 생활이 현실이 되다. 그러나 김 씨 부부는 30년간 도시에서 생활하며 모아둔 돈으로 시골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은퇴 후 자연 속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아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이사를 감행했죠. 처음 몇 달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곧 드러났습니다. 시골 생활이 의외로 돈이 많이 들었고 도시에서 익숙했던 편리함이 사라지자 부부는 잦은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늘어난 생활비를 걱정하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내는 도시의 친구들과 단절된 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준비 없이 시작한 전원생활은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했고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교훈 시골 생활이나 은퇴 후의 로망은 현실적인 계획과 충분한 자금이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없이 막연히 꿈만 꾸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사례 이 집 한 채만 믿었다가 노후 자금이 부족해진 부부. 박 씨 부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테니 나중에 팔아서 노후를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부부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아파트는 팔리지 않았고 생활비는 매달 부족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고 이는 가족 간의 관계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도 살기 힘들다며 부담을 토로했고 박 씨 부부는 죄책감을 느끼며 점점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교훈 노후 자금을 부동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은퇴 전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사례 3. 남편의 은둔, 아내의 눈물. 이 씨 부부는 은퇴 후 갈등이 깊어진 사례입니다. 남편은 평생 회사에서 리더로 활약하다 은퇴 후 갑작스러운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점차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아내는 여전히 적극적인 생활을 원했지만 남편의 무기력한 태도에 지쳤습니다. 아내는 취미생활과 동호회 활동으로 나름의 삶을 꾸려갔지만 남편과 대화가 단절되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부부는 결국 상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씩 관계를 회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부부가 각자 자기만의 삶을 설계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준비와 대처 방안.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 관리가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을 부동산, 연금, 저축 등 다양한 형태로 분산하고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부 간의 소통과 역할 분담. 은퇴 후에도 부부는 서로의 기대와 변화에 대해 꾸준히 대화해야 합니다. 서로의 목표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호회나 봉사활동 등으로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우선. 은퇴 후 가장 큰 자산은 건강입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통해 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당신의 은퇴를 다시 설계하세요. 은퇴 후의 삶은 막연한 기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준비와 계획,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준비가 미래의 안락함을 결정짓습니다. 은퇴를 앞둔 지금, 다시 한번 당신의 계획을 점검해 보세요. 삶은 은퇴 후에도 계속됩니다. 그 삶이 비극이 아닌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의 삶, 준비하지 않으면 비극이 된다. 은퇴 후의 삶, 생각보다 길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짧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했으니 남은 몇 년은 편히 쉬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죠. 그러나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고 100세 시대라는 말이 흔해진 지금, 은퇴 후의 삶은 짧아야 20년, 뒤에는 40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단순히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며 사는 것과 활력 있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비극이 아닌 성공적인 제2의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재정, 내 손안에 확실히 잡아라. 은퇴 준비를 할 때 가장 흔히 듣는 조언 중 하나가 노후 자금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너무 일반적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지 살펴봅시다. 1. 부동산만 믿지 말라. 대한민국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부동산 자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죠. 그러나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아 필요할 때 현금으로 전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은 상황에 따라 급격히 변동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부동산 외에도 연금, 예금,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소득의 일부는 반드시 유동성 있게 준비하라. 예기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부족 상황에 대비하려면 쉽게 인출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은퇴 전부터 정기예금, 적립식 펀드 혹은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예비 자금을 마련하세요. 2. 부부관계, 은퇴 후 가장 큰 도전 과제. 은퇴 후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동안은 서로의 생활이 분리된 상태에서 유지되던 관계가 은퇴 후 24시간 함께 지내게 되면서 갈등이 커지기 때문이죠. 일 역할 분담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 분담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기존의 남편이 경제적 역할을, 아내가 가사 및 자녀 양육을 맡았다면 은퇴 후에는 이러한 역할 구분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는 서로 가사, 요리, 재정 관리를 함께 나누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취미나 여행 계획은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가거나 텃밭을 가꾸는 소소한 활동도 좋은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3. 사회적 관계와 고립,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고립입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이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관계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은퇴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회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예를 들어 등산 동호회, 독서 모임, 지역 자원봉사 등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멀어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자녀나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 건강, 노후의 모든 기반은 건강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세요. 특히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은퇴 후에는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는데 이는 몸의 활력과 직결됩니다. 하루에 30분씩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무릎이 약한 분이라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잘못된 식습관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건강검진 결과를 참고해 맞춤형 식단을 계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하지 않으면 비극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르게 준비하면 제2의 전성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했다면 위에서 언급한 전략들을 실천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이 후회로 가득 차는 대신 의미와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삶의 방향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윗세대 분들께서 집 한 채만 있어도 노후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예전에는 부동산 가치가 꾸준히 오르고 대출 이자율도 지금보다 훨씬 높지 않았으니 꽤나 통하는 전략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한창 일할 때 다른 재테크, 그거야 별거 있나. 집 한 채만 지키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내 집 마련에 집중해 왔어요. 그런데 세상은 늘 빠르게 변하잖아요. 요즘은 집값이 오르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 살다 보면 막상 집을 팔아도 수익이 크지 않아서 생각만큼 현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졌어요. 무엇보다 내 집을 믿고 은퇴를 준비한다라는 말이 예전처럼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냥 집 있으면 노후 불안 없겠지라는 통념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퇴직 후에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고 고정 지출은 줄어들지 않고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내가 노후 자금 계획을 너무 낙관적으로 봤구나 하는 자각이 밀려오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귀농이나 전원생활 같은 로망을 꿈꿨다가 그 지역에서 각종 생활비, 교통비 등 추가 비용에 허덕이는 경우도 많지요. 이래저래 다른 대책 없이 집 한 채만 믿고 살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이 집이 나에게 독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 한 채 믿었다. 외곽에서 시작된 은퇴의 처절한 내리막길이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은퇴를 준비했을 때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현명하게 은퇴 후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아직 은퇴를 몇 년 남겨두신 분들도 이미 은퇴의 문턱을 넘어선 분들도 혹은 아직 젊은 분들이라도 노후라는 게 저렇게 굴곡이 있을 수 있구나.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뭔가 준비해야겠네. 하실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도 덧붙이려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실제로 주변에서 본 3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들어보시면서 저 이야기가 꼭 남의 얘기만은 아니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꼭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미리 준비하거나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론 정보성 에세이. 은퇴 후 집이 불러온 재정 압박, 그리고 슬픈 이사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제 지인이자 30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셨던 A씨 이야기예요. A씨는 서울 근교에 아담한 아파트 한 채를 20년 전에 마련했어요. 그 시절에는 집값이 지금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월급 쪼개가면서 대출 갚고 아이들 교육비도 쓰고 하느라 아주 팍팍한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은퇴 시점이 되었을 때 찾아왔어요. A씨가 40 후반부터 꽤 오랫동안 줄곧 생각해왔던 은퇴 플랜은 나중에 집을 조금 더 값이 오를 때 팔아서 그 차익으로 전원에 내려가 조그맣게 살면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겠다라는 거였죠. 근데 막상 정년퇴직을 하고 보니 집값이 생각만큼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게다가 의도치 않은 경기 침체 시기가 겹치다 보니 집값이 제자리걸음 수준이 되었죠. A씨의 아이들은 취업해서 독립한 상태라서 집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긴 했어요. 하지만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고 국민연금은 아직 몇 년 뒤에나 받아야 하고
아내분도 따로 정규직으로 일하시진 않았거든요. 결국 A씨 부부는 그래도 집이 있으니 집을 팔고 서울보다 한참 외곽인 지방 소도시나 휘촌 지역을 찾아가면 넉넉하게 살 수 있겠지? 라는 기대를 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현재 살던 집을 매각해 그 돈으로 지방에 조금 더 큰 주택을 마련해 볼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매물을 내놓자니 매수자 찾기도 쉽지 않고 결국 집값도 원하던 것보다 훨씬 낮춰서 거래해야 했어요. 그나마 받았던 돈 역시 전원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하는데 제법 들어갔고 이사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쓰고 나니까 손에 남는 현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방 소도시나 전원 생활도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비용이 더 들더라고요. 차가 없으면 생활이 어려우니 차를 한 대 더 마련해야 하고 마트나 병원을 갈 때마다 기름값이 쑥쑥 들어가고 인터넷이나 통신도 원활하지 않으면 또 불편하니까 추가 설비를 갖춰야 하고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지출이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결국 집 한 채로 노후를 대비한다는 생각이 허상이 됐다는 걸 절감하시더군요. 이렇듯 집값이 오르겠지, 팔아서 남는 돈으로 전원 생활을 해볼 수 있겠지라는 가정을 섣불리 했다간 오히려 더 깊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대출 부담 기대, 수명 증가, 예측 못한 복병. 두 번째 사례는 B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B씨 부부는 비교적 늦게 결혼을 해서 50대 초반까지도 계속 주택 대출을 갚아나가야 했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시점에도 아직 대출이 꽤 남아 있어서 사실상 생활비와 교육비, 대출 상환을 병행하시느라 정신없이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후 준비라는 개념 자체를 크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늘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삶이었달까요? 그래도 계속 열심히 일하면 정년까지는 어떻게든 대출 다 갚을 수 있겠지. 그 뒤에는 집이 있으니까 최소한 월세라도 나가지 않을 테고 연금도 받을 테니 큰 걱정 없을 거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기였죠. 문제는 요즘 인생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기대 수명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다는 데 있었어요. B씨나 배우자 모두 건강이 아주 나쁘진 않았고 앞으로도 8090세까지는 거뜬히 사실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 60대에 가까워졌을 때 대출을 다 갚아냈다고 해서 그때부터 2030년을 집 한 채만으로 견딘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더라는 거예요. B씨 부부는 결국 퇴직 직전에서야 부랴부랴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주식을 조금 해볼까 하는 시도를 했는데 주식시장 역시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큰 손실을 받고 뒤늦게 골치 아파서 그만두셨습니다. 그 사이 배우자가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커지는 바람에 퇴직금도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B씨 부부가 택한 선택은 수도권 외곽의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으로 이사해서 원래 살던 집은 전세를 놓아 그 전세금을 투자 자금 겸 비상금으로 돌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역시 만만치 않죠. 원래 살던 곳에서 나오다 보니 주변 환경도 갑자기 달라지고 익숙한 커뮤니티나 병원, 문화생활의 장점도 전부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이런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 스트레스에다가 시간이 갈수록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뾰족한 해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듯 대출을 꾸역꾸역 갚고 집 한 채를 겨우 확보했다고 해도 은퇴 후에 맞닥뜨릴 수 있는 장수 리스크 즉 길어진 기대 수명 동안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등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문제예요. 집값이 오를 거다. 집이 있으면 최소한 노후엔 편하지 않겠나 같은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평생 전세살이 혹은 월세살이에도 나쁘지 않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각도인데요. C씨 부부의 경우는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하는 꿈을 접고 차라리 전세나 월세로 계속 살면서 그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재테크를 해보자는 선택을 했어요. 주변에서 왜 집을 안 사냐, 전세금이나 월세가 아깝지 않냐는 소리를 들었지만 C씨는 집 사려면 대출 잔뜩 끼고 그거 갚느라 인생 다 보내야 하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더 일찍부터 노후 대비를 해두자라는 생각이 확고했죠. 그래서 C씨 부부는 40대 중반부터 월급 일부와 기타 소득을 모아 꾸준히 펀드나 ETF,
연금보험 같은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를 하며 조금씩 자산을 불려 나갔어요. 동시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 소비 습관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바꿨죠. 집 한 채를 얻기 위해 모든 것 대출이자, 담보 부담 등에 매달리는 대신 매달 조금씩 모은 돈과 투자 수익을 재투자하면서 50대 후반쯤 됐을 때 이미 꽤 의미 있는 금융 자산을 확보해 두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CC가 영원히 집 없이 살래 라고 다짐한 건 아니에요. 단지 빚을 내서 비싼 집을 사느니 내 상황과 시기에 맞춰서 집을 사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었고, 재택이나 은퇴 계획을 어떤 식으로든 유연하게 가져가려 노력한 거죠. 또 60세가 넘어서 은퇴하기 전으로도 그 금융 자산 중 일부를 인출해서 수도권 외곽이라도 적절한 집을 마련하거나 노인 임대 아파트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려뒀어요. CC 부부를 보면서 깨달은 건 집을 사야만 노후에 불안이 없다라는 말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자가주택이 주는 안정감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전세나 월세로 사는 대신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다른 곳에 잘 투자해서 돈을 불려놨다면 은퇴 후에 집을 사거나 혹은 편리한 월세 생활을 지속해도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리 및 재현. 위 세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 한 채만 믿고 은퇴를 준비한다라는 말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도 나는 운이 좋아서 집값이 크게 올라서 차익을 봤다, 부동산을 여러 채 마련해서 월세 수익을 누리고 있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누구나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점점 초고령화로 접어들면서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각종 의료비나 생활비도 점차 증가 추세죠. 은퇴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이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집을 하나 팔아서 어떻게든 버텨보자 했는데 막상 팔아도 그 돈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반강제적으로 외곽 지역으로만 밀려나게 되거나 생각지도 못한 생활비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산 포트폴리오의 분산, 무조건 집 한 채만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내 소득과 적금, 투자 가능한 여유 자금을 잘 분산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동산 하나에 모든 걸 걸기보다는 예적금과 주식, 채권, 펀드, 연금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수단으로 나눠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 구조 점검. 은퇴 시점 전후로 내가 반드시 써야 할 고정비를 정확히 파악해 놓으면 지출 구조가 조금 더 투명해집니다. 장 볼 때 드는 비용, 차량 유지비, 의료비, 통신비, 그리고 가족 지원 비용 등등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가를 미리 계산해 두고 은퇴 이전부터 생활 패턴을 점차 조정해 보는 거예요. 가령 차를 2대 쓰던 걸 1대만 쓴다든가, 좀 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해 둔다든가 하는 식이죠. 주거 형태의 유연성. 반드시 내가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조건과 상황이 다르니 전세나 월세가 오히려 부담이 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가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정답은 없지만 중요한 건 유연성이에요.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나 자녀의 돌발 상황, 갑작스런 재정적 기회나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집 한 채라는 자산이 족쇄가 될 수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채로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하다면 시세를 잘 모니터링하거나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고 다른 형태의 주거로 갈아타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해요. 건강관리와 일자리 고민. 마지막으로 길어진 수명을 감안하면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은퇴 후에도 자유계약 형태나 파트타임으로 일정 수익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제법 있잖아요. 이런 소득 활동 자체가 완벽히 노후 생활비를 대체할 정도로 크지 않더라도 적어도 현역 시절에 비해 소비 규모를 줄이고 정신적인 보람도 얻을 수 있으니 여러모로 이득이죠. 그만큼 건강 관리도 미리 해둬야 하고 평소에 자기 개발이나 취미를 확장해서 나중에 알바나 강의, 소규모 창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결론 구어체 마무리.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사례 어떠셨나요? 집 한 채만 믿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더니 막상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돈도 안 남고 병원비도 들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 주위에 한두 분쯤은 꼭 계실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 살며 차익을 얻는 식의 은퇴 전략이 비교적 통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워낙 부동산 시장도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 평균 수명은 계속 길어지죠.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집 한 채에 안주하고만 있으면 정말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더 커집니다. 수도권 한복판에서 집 한 채를 통 크게 팔아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매수자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팔 때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도 있고 외곽으로 이사를 가면 교통이나 인프라 문제로 뜻밖의 생활비가 커지기도 해요. 결국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집은 그저 내 재산 중 일부일 뿐이고 재테크와 은퇴 설계를 좀 더 다각도로 진행하는 거예요. 집 있으면 노후 불안 없지 뭐라고 안심하기보다 다른 금융 자산이나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열어두면서 지출 구조를 빠듯하게 만들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우리 보고 평생 월세나 전세 살라는 거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자가주택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죠. 다만 그걸 맹목적으로 오직 한 방향으로만 몰아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대출 이자나 향후 집값 변동, 그리고 내 실제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거기다 기대 수명 증가까지 고려하면 최소 2030년은 더 살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나올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집 한 채는 단순히 은행처럼 무언가를 계속 뽑아먹을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유지 비용도 들고 시세 변동도 타는 변수 많은 자산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아, 막연히 집만 있다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팔아보니 생각만큼 차익이 안 나네. 게다가 또 이사 가서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네. 이런 경험담은 정말 수도 없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늦기 전에 미리미리 고민해봐야 합니다. 50대, 40대부터라도 금융 자산을 조금씩 키워두고 나중에 운용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마련해두거나 혹은 은퇴 후에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스킬을 만들어두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길을 열어놓으면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조금 덜 흔들리고 한결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결론은 집 한 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더 다채로운 준비를 해야 한다입니다. 그게 요즘 현실이고요. 너무 불안해하지만 않는다면 그 안에서 길은 분명히 열릴 거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에 아이고 집만 믿었다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조금 덜 화려해도 재정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면서 건강히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퇴 후에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사실 은퇴 후 삶은 누구에게나 낯선 도전입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며 자녀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퇴직금을 조금씩 모았다고 해도 노후의 재정적인 현실은 종종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한 달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힘겨워하는 은퇴자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 후의 삶을 꿈처럼 그립니다.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여유롭게 지낼 수 있으리라 믿죠.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은퇴는 철저한 준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급격히 변하는 경제 상황, 늘어나는 생활비, 건강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은 은퇴 후 우리가 직면하게 될 현실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자녀 교육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60대 부부. 김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계속 대출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녀 교육비였습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유학비까지 지원했죠. 그 덕분에 자녀는 성공적으로 취업했지만 정작 부부는 퇴직금으로도
대출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퇴직 후에야 우리가 가진 돈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노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건강이 허락되는 지금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더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교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질 때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과 배우자의 노후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자립했을 때 부모가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 이 집 한 채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함정. 박 씨는 오랜 직장 생활 끝에 은퇴하며 30년 동안 갚아온 아파트 대출을 마무리했습니다. 집 한 채면 노후가 보장된다고 믿었죠. 그러나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녀의 결혼식 비용, 부모님의 병원비 등으로 대출이 다시 늘어났고 결국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집은 내 자산이긴 하지만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너무 부담돼요.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 상환이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들 줄 몰랐어요. 결국 박 씨는 집을 팔고 더 작은 전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통해 얻은 자금도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며 불안감을 느낍니다. 교훈 자산이 집 한 채에 몰려 있다면 유동성을 확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이나 임대 수익 등을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사례 3 의료비 폭탄에 무너진 70대 부부. 은퇴 후에도 비교적 여유롭던 이 씨 부부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남편이 심장 수술을 받으면서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고 이후 꾸준히 약을 먹고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건강보험으로도 커버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이 생활비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모아둔 돈은 금방 바닥났고 생활비까지 줄여야 했어요. 이렇게 돈 걱정을 하며 살 줄은 몰랐어요. 이 씨 부부는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도움을 받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훈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니 건강을 관리하고 의료비를 대비한 저축이나 보험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 생활비 예산 세우기.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지금부터 해당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세요. 다양한 수입원 확보. 국민연금 외에도 주택연금, 임대수익,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수입원을 고민하세요. 지출 최소화. 은퇴 후에는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만 유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건강관리. 건강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과 정보 활용.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책과 강의를 통해 노후 자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배우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은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상상보다 훨씬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들은 많은 이들이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노후의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더 나은 은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준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은퇴 후 삶, 빚과 생활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 은퇴 후 빚더미에 앉아 한 달 생활비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저금리 시대를 지나며 고령화와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로 인해 은퇴 후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의 삶에서 흔히 마주하는 문제를 다루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재정 위기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재정 문제를 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만 그 원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계획의 부재와 소득 다변화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직전까지 안정적인 월급을 받던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재정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과 퇴직금을 주 소득원으로 삼기 때문에 이 자금이 부족하면 곧바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은퇴 후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전략. 1. 노후 지출 관리 필수와 선택을 구분하라. 은퇴 후에는 소비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지출 식비, 주거비, 의료비. 선택 지출 여행, 취미 활동. 예시 65세의 박 씨는 은퇴 후에도 매달 30만 원을 외식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외식 대신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해먹는 것으로 지출을 줄였고 이를 통해 매달 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1년간 약 240만 원의 저축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소득 다변화 작은 수입이라도 놓치지 마라.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연금집을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전직 경험을 활용하거나 적은 시간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소규모 창업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예시 은퇴 후 재정 문제로 고민하던 70대 김 씨는 본인이 즐겨하던 뜨개질을 활용해 손뜨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면서 생활비에 여유가 생겼고 삶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3. 건강 투자, 의료비 지출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행장이었어도 소용없다. 퇴직 후 비참한 몰락을 겪은 남자의 이야기라는 조금은 충격적인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조차 퇴직 후에는 전혀 다른 인생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 어쩌면 다들 막연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언젠가 나도 은퇴할 텐데 그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퇴직한다는 건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 2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 직업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던 사람들이 퇴직 후에 극단적인 몰락을 겪었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평생 몸담았던 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랐는데 막상 은퇴하니 소득도 끊기고 사회적 지위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울감에 빠지거나 대인관계를 소홀히 해서 가족과도 서먹해지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특히 은행장 출신이면 살 날 걱정 따위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망했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사실 그분뿐 아니라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직책이 높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해 보이는 사람이건 아니건 퇴직 후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특별한 한 사람의 비극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퇴직 후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특히 아직 퇴직까지 시간이 남은 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탄탄히 하셔야 하고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삶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런 몰락을 겪는 분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무너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내가 누구였는지에 집착하다. 인간관계를 잃어버린 사례. 먼저 A씨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A씨는 한 은행에서 상무까지 지낸 분인데 퇴직하기 전까지 수십 명의 부하 직원들이 그의 지시대로 일했고 주변에서 상무님 하면서 깍듯이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본인이 버는 돈이 많으니 부인과 자녀들도 큰 소리를 잘 내지 못했죠. 늘 중요한 결정을 본인이 해왔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가정의 중심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은퇴를 하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A씨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새로 채용된 후배들이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가족들도 이전처럼 고개 숙이고 따르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이미 다 컸고 개인 생활이 바빠지면서 A씨와 대화를 점점 줄였죠. 그러다 보니 A씨는 계속해서 과거의 상무님 시절이 그리워졌고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하는 식의 말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대화를 할 때마다 A씨가 과거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져서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가 급속도로 무너졌고 은퇴 후의 외로움이 더 심해졌죠. 결국 A씨는 가족들과도 벽이 생기고 친구나 지인들과도 연락이 끊겨서 자기 혼자 속앓이를 하게 됐습니다. 돈을 적절히 모아놔서 경제적 문제는 당장 없었지만 과거 직함을 붙잡고 놓지 못한 결과가 외로운 노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내 직함, 내 지위가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오셨다면 꼭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부터라도 가족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오래 볼 친구, 이웃과 시간을 보내며 의미 있는 관계를 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호황기에 투자만 믿었다가 한 방에 무너진 사례. 다음 B씨 사례는 경제적인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B씨는 개인 투자로 꽤 큰 돈을 벌었던 적이 있었고 회사에서도 임원급으로 퇴직했어요. 50대 중반 퇴직 당시 퇴직금도 상당했고 모아둔 예금도 꽤 있었죠. 그래서 B씨는 내가 여태껏 투자로 손해본 적이 없다. 앞으로도 충분히 이만큼은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의 투자 감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시장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 잘못된 타이밍에 무리하게 큰 돈을 넣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금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미 나는 투자 전문가야 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터라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여러 분야에 얽혀 실패를 반복했고 안 되겠다 싶어 빚까지 내서 만회하려 하다가 더 크게 잃어버렸죠. 또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 방을 노리는 투기적 성향이 강해진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B씨는 결국 퇴직금이며 예금이며 거의 다 잃고 빚더미에서 허덕이며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게 됐습니다. 사실 은퇴 후 돈 문제는 모두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먼저 확보해두고 그 다음에 투자할 여력이 되는 금액으로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죠. 아무리 과거에 좋은 기록이 있었다 해도 은퇴 후에는 한 번의 실패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례. 마지막으로 C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씨는 대학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정년퇴임을 하자마자 나는 앞으로 뭘 해야 하나? 라는 공허감에 빠졌어요. 회사원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정년퇴임 절차를 밟았음에도 일상적으로 출근을 안 하게 되니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C씨가 젊었을 때부터 연구하고 강의하는 데에만 몰두했던 터라 취미나 여가 생활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극도로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 퇴직 후 자유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스스로가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든 거죠. 마치 평생을 달려온 목적이 사라진 느낌이랄까요? 초반에는 책도 읽고 여행도 가고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곧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함께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스스로 뭔가를 배우려니 조금 늦었다는 생각에 망설여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집 안에만 틀어박혀서 우울감이 심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도 단절되면서 폐쇄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C씨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은퇴 후에는 돈뿐 아니라 할 일과 취미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취미가 됐든 봉사활동이 됐든 소소한 아르바이트가 됐든 혹은 생업을 병행하는 새로운 도전이 됐든 간에 매일 아침 오늘은 뭐 하지?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무력감이나 나는 이제 쓸모없다라는 생각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맺은 말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은 은행 장급, 임원급 혹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예외 없이 겪을 수 있는 퇴직 후 몰락에 대해 사례를 3가지 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제 좀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라는 낭만적인 기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갑자기 생긴 여유 시간이 독이 되기도 하고 매일 지급되던 월급이 사라져서 자존심마저 흔들리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퇴직 후에도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 얻었던 인맥이나 사회적 지위를 뒤로하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첫째,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인간관계를 미리부터 챙겨두세요. 직감이 사라져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곁에 남아줄 수 있도록 진솔한 관계를 만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연금, 예적금 등을 만들어두고 투자에 접근하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세요. 은퇴 이후에는 한 번의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나는 뭘 하면서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보세요. 취미, 봉사, 공부, 새로운 사업, 소소한 아르바이트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일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 하는 기분 좋은 고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은퇴 후에도 삶의 활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나도 준비를 미리 해야겠구나 하는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직책에서 물러났든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은퇴했든 우리는 모두 어차피 언젠간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하시면서 나만의 인생 2막을 어떻게 꾸려갈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늦춰받으려다 모든 걸 잃은 할아버지 국민연금 비극의 끝. 이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은퇴를 준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땐 늘 월급이 들어오고 살림이 그럭저럭 돌아가니 은퇴 준비?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미루기 쉽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기면 한순간에 모든 플랜이 뒤엉켜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은근히 많이 하게 돼요. 오늘은 이 연금이라는 것, 특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제목에 등장하는 할아버지처럼 좀 더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연금을 늦춰 받으려다 결국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갑작스러운 이유로 제대로 연금을 누리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종종 들려옵니다. 물론 조금만 더 일찍 받았더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조금 늦게 받아서 더 큰 금액을 받으려고 한 게 잘못은 아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죠. 결국 중요한 건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 신중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이후의 삶,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보려 합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구어체로 말씀드릴 테니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간중간에 실제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의 사례도 몇 가지 들어볼 테니 저 사람 이야기가 나랑 좀 비슷한데? 하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연금은 안전벨트 같은 거예요. 연금,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떠올리는 게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 정말 믿을 만한가? 부터 나는 직장 다니면서 꼬박꼬박 내긴 했는데 나중에 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일지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일찍 받는 게 낫지 않나? 아니야. 늦춰 받으면 1년에 몇 %씩 더 받을 수 있으니 그게 유리하다 등등 여러 의견이 오가죠. 그런데요.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또 개인적으로 준비한 사적연금이든 이것들은 결국 내가 노후의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벨트 같은 존재예요. 차에 탈 때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것처럼 경제활동이 끝난 이후의 삶에도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안전벨트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챙겨왔던 이 연금을 제때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겁니다.
마치 운전 중에 이미 사고가 난 뒤에야 안전벨트 맸어야 했는데 하는 상황과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나 받는 게 좋을지를 미리 고민해 봐야 하는데 그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혹은 부부가 함께 노후를 어떻게 보낼 계획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죠. 이 늦춰받으면 이득이야 라는 공식에 빠져버린 함정.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을 12년 늦춰받으면 월 지급액이 몇 %씩 더 커지더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늦게 받는 게 낫지 않겠어?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기연금 제도 일정 비율만큼 지급액이 올라가니 매달 받는 돈은 확실히 늘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공식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와 직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연금을 5년 늦춰받으면 그만큼 5년 동안은 연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5년 동안 생활비는 어디서 충당할 건지 혹은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진 않을지 생각해 볼 요소가 무척 많습니다. 또 예상했던 만큼 내가 장수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손해일 수도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늦춰받으려다가 결국 한 푼도 누리지 못하거나 너무 조금밖에 못 받고 돌아가시게 된 케이스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고민 끝에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조금 더 버티면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인생 일이라는 게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으니까요. 3. 은퇴와 연금에 대한 실제 사례 3가지. 자, 이제 실제로 주변에서 볼 법한 사례를 3가지 들어볼게요. 물론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니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보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겠죠. 사례 1을 찍 받아서 안정감을 챙긴 은희 씨. 은희 씨는 60세가 조금 넘어서 은퇴했어요.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남편도 같이 일해서 부부가 어느 정도 적금을 모은 상태였죠. 그런데 은희 씨는 스스로 건강이 아주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자녀들도 결혼을 해 독립했지만 큰돈 들어갈 일은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현금 흐름을 확보해 두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국민연금을 일찍 받자라고 결정했죠. 사실 12년 늦춰받으면 더 받는데 굳이 빨리 시작해서 조금 덜 받는 게 아깝지 않아? 라는 주변의 말도 많았대요. 근데 은희 씨 입장에선 지금부터 당장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 내가 살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지출할 수 있고 덜 불안해질 것 같다라는 믿음이 컸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은희 씨는 일찍 받길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장 큰 병원비 같은 건 들지 않았지만 가끔 증상이 애매해도 병원에 가는 등 건강 관리를 더 잘하게 됐고 집에 수리할 곳이 생겨도 덜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덜 받더라도 마음 편한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례 2 조금 늦춰받고 더 일하려고 했던 영식 씨. 반면 영식 씨는 자신이 꽤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큰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여전히 운동을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는 연금 수령 시기를 일부러 12년 늦춰서 월 수령액을 높이기로 했죠. 대신 그 12년 동안은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파트타임 일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수입을 만들자고 계획했어요. 연금을 늦춰 받으려면 그 기간 동안 수입 공백이 생길 텐데 저는 건강하니까 계속 일해서 채우면 되죠. 이게 영식 씨의 전략이었어요. 실제로 은퇴 후 작은 가게를 내서 소일거리 겸 수익을 냈고 매달 고정 지출 정도는 거뜬히 감당할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영식 씨는 현재 70세에 가까워졌는데도 본인이 여전히 활동적이니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내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조금 더 일해서 수입원을 만들고 나중에 몸이 힘들어지면 월 연금액이 더 많아져서 좋다라는 게 영식 씨의 결론이에요. 물론 이 경우도 건강이라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혹시 중간에 큰 병을 앓았다면 계획이 엉켰을 테니까요. 사례 3 연금을 못 누리고 일찍 세상을 뜨신 할아버지. 마지막으로는 제목에 있는 사례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제 친구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국민연금을 꽤 오래 낸 편이라 연금 수령 시기를 더 늦추면 월 지급액이 크게 늘어날 거라 기대하셨대요. 그래서 처음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도
좀 더 기다렸다가 받자 하고 몇 년을 더 미루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신 거예요. 친구가 말하기를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큰 병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생각보다 치료가 어렵고 빠르게 진행된 병이었대요. 결국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유족연금이 일부 지급되긴 했지만 할아버지께서 직접 연금을 누릴 기회는 너무나 짧았죠. 가족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받아서 편안하게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삶을 조금 더 누리셨을 텐데 하고 후회했어요. 할아버지도 병상에서 마찬가지로 미리 받을 걸 그랬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참 안타깝죠. 4. 은퇴 후 삶에 대해 미리 생각해야 할 점들. 위의 세 사례를 놓고 보면 결과가 다 다르죠? 사람마다 선택이 다르고 그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무조건 일찍 받아야 한다거나 아냐, 무조건 늦춰 받아야 이득이다 같은 단정적 결론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신의 건강 상태, 가족 상황, 다른 자산의 유무,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 예상 지출 수준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건강 상태 최근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그만큼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는 것이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정말 철저히 몸 관리를 해왔고 정기검진 결과도 좋은 편이라면 조금 늦추는 전략도 가능하겠죠. 가족 상황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도와줄 수 있는지, 혹은 오히려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거 어르신이라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이 더 절실할 수도 있어요. 다른 자산이나 소득원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이 있다면 연금을 늦춰서 월 수령액을 올리겠다라는 전략도 훨씬 수월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목표 어떤 분들은 은퇴하자마자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든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에 돈을 쓰겠다든지 재취업해서 적당히 일하면서 여유롭게 살겠다든지 각자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어떨 때 행복을 느끼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먼저 고민해 보셔야 해요. 5. 결국 정답은 나 자신을 아는 것.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연금을 비롯해 은퇴 준비를 할 때 나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인생 설계가 다 다르고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잖아요. 많이 알려진 재테크 방법이나 노후 자금 설계 노하우가 있더라도 내 생활 패턴이나 건강 상태,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난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60 넘어가면 한가하게 살다가 65부터 연금 받으면서 노후를 즐길래라고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난 늦게까지라도 몸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은데 연금을 좀 늦게 받아서 나중에 더 많이 받아야지라고 하실 수도 있죠. 둘 다 맞는 선택일 수 있어요. 단, 그 선택을 할 때 현실적인 요소들, 혹시 모를 리스크들을 고려하는 계획비도 있으면 더 좋겠죠. 제 친구 할아버지처럼 연금을 늦춰 받으려다 거의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 받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뒤늦은 후회만 남게 됩니다. 이런 비극을 피하려면 중간중간 건강검진도 꼼꼼히 하고 내가 혹시 모르는 질병이 있진 않은지 향후 크게 아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6. 마무리하며 이야기를 길게 했지만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연금은 내 노후를 지켜주는 안전벨트다. 수령 시기를 선택할 땐 건강과 재정 상태, 가족 지원, 삶의 목표 등을 골고루 고려해야 한다. 무조건 일찍 vs 무조건 늦게라는 정답은 없다. 그러나 제목처럼 늦춰 받으려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위험도 분명 존재한다. 정말이지 은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시기를 정하고 그 시점부터 딱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지인 중에 미리 퇴직금을 탕진해서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국민연금 외에 다른 연금이나 부동산 수익으로 편안하게 지내시는 분도 있고요. 각각의 이야기가 다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있을 때 나는 내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어떻든 그걸 꾸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방향을 살짝 바꿔보는 유연함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은 한 번 선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연기연금이나 조기연금 같은 옵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몸과 내 마음이 허락할 때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거라 생각해요. 너무 아끼다가 인생의 재미를 놓쳐버리고 또는 너무 낭비하다가 노년에 고생하는 일만 피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경제적인 안전벨트도 제대로 매셔서 오래도록 행복하고 편안한 은퇴 생활 누리시길 바랄게요.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이랑 놀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긴 휴가처럼 생각하며 준비 없이 맞이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1년만 지나고 보면 현실은 꿈꿨던 것과 다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적고 나가는 돈은 끝이 없습니다. 한때 안정적이었던 통장은 텅텅 비고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은 사라져 가는 걸 보는 건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연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은퇴 후의 경제적 어려움은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1년 만에 통장이 텅텅 비는 이유와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례 1 대기업 임원의 충격적인 은퇴 후 이야기. 김 부장 62세는 35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고 투자했습니다. 퇴직금도 3억 원 가까이 받았기에 은퇴 후 삶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첫 해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요양원 비용, 갑작스러운 자녀의 결혼 비용, 그리고 대출금 상환까지 겹쳤습니다. 여기에 은퇴 후 여행과 취미생활을 즐기려던 김 부장은 매달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었죠. 은퇴 후 1년 만에 그의 통장은 비어갔고 그는 결국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김 부장의 사례는 우리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변수를 얼마나 간과하는지 보여줍니다. 교훈 은퇴 후 삶에는 계획하지 못한 지출이 많습니다. 긴급 자금과 고정 수입원이 꼭 필요합니다. 2. 사례 2 자영업자의 은퇴 후 나락으로의 전락. 박씨 58세는 퇴직 후 작은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퇴직 후엔 내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초기 창업 비용과 임대료,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컸고 수익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결국 적자 운영을 이어가게 되었죠. 몇 년간 모은 퇴직금은 모두 사라졌고 그는 은퇴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창업은 충분한 준비와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수익성과 리스크를 반드시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3. 사례 3 연금만 믿고 은퇴한 부부의 후회. 이씨 부부 60대는 은퇴 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매달 18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으로 두 사람의 생활비, 의료비, 유지비 등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의료비가 급증했지만 이씨 부부는 다른 자산이나 긴급 자금이 없어 고민 끝에 전세금을 줄이고 월세로 전환해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고정 비용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교훈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추가적인 자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퇴 후 텅 빈 통장을 막기 위한 3가지 전략. 1. 은퇴 전부터 실질적인 지출 계획 세우기.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고정 비용뿐 아니라 의료비, 취미비, 예상치 못한 긴급 지출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건강보험 비용과 같은 현실적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수익 창출 가능한 파트타임 플랜 마련. 완전한 은퇴가 아닌 반은퇴 상태를 고려하세요.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소규모 사업 등 부담이 적은 형태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긴급 자금 마련과 자산의 다각화. 모든 자산을 부동산이나 한 가지 금융 상품에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부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두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다양한 연금 상품이나 소규모 투자로 고정 수입원을 다각화하세요. 결론: 준비된 은퇴가 행복한 노후를 만든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황금기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참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김 부장, 박 씨, 이 씨 부부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내린 선택이 은퇴 후 통장 잔고를 결정짓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을 실현하려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현실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아직 은퇴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세요. 이미 은퇴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계획을 수정하세요. 행복한 은퇴는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의 재정적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문가의 조언.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맞이한 분들, 혹시 은퇴 후의 현실이 생각보다 냉혹하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나는 준비를 잘했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수입 감소로 인해 큰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려 합니다. 1. 은퇴 후 첫 해 지출이 왜 이렇게 많아질까?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첫 해는 자유롭게 휴식을 즐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 밖의 지출로 인해 고민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특히 은퇴 후의 첫 해 지출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재정적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초기 비용 증가. 은퇴를 맞아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행이나 가족 행사 등으로 큰 비용이 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 있게 지출해도 된다고 느끼지만 이 지출이 생각보다 크고 반복적이라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둘째, 의료비 증가. 평생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은퇴 후에는 신체적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나 건강관리 비용은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 지출 항목입니다. 셋째, 소득 감소의 현실. 퇴직 전과 비교했을 때 은퇴 후 소득은 대부분 줄어듭니다. 연금이나 저축만으로 생활하려다 보니 고정 지출 외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2. 사례로 보는 현실적인 재정 문제와 해결책. 이제 실제로 발생한 사례를 통해 은퇴 후의 재정 문제와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예상치 못한 대출 부담. 이 모 씨 60세는 은퇴 전에는 집과 차를 소유하며 평범한 중산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직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녀의 결혼 준비와 부모님의 요양원 비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이 부담으로 다가왔고 결국 그는 은퇴 후에도 부업으로 택배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해결책: 은퇴 전 대출을 최소화하고 은퇴 후에는 무리한 지출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 비용은 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례 2. 연금 부족과의 싸움. 박 씨 부부 65세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생활비와 건강관리 비용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은퇴 후 주거 형태를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며 고정 지출을 늘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해결책: 연금만 믿지 말고 은퇴 전 다양한 자산을 확보하거나 은퇴 후에도 일정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규모의 재택근무나 온라인 강의 혹은 월급이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 좋은 예입니다. 사례 3. 창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위기. 김 씨 58세는 은퇴 후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며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운영 경험 부족과 시장 분석 실패로 인해 1년 만에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가족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 창업은 신중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해야 하며 실패 시를 대비한 재정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3. 전문가의 재정 관리 3단계 솔루션. 이제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1단계 은퇴 전 재정 점검과 현실적인 목표 설정.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기 전에 현재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세요.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예상연금 수입과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의료비와 긴급 자금 항목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세요. 2단계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만들기. 완전히 쉬는 은퇴가 아니라 은퇴 후에도 가벼운 형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세요. 재택근무, 강의 혹은 작은 규모의 창업 등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특히 부담이 적고 시간이 유연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긴급 자금과 자산의 유동성 확보. 모든 자산을 부동산이나 한 가지 금융 상품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부 자산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하세요. 또한 적립식 투자나 고정 수익이 가능한 상품으로 자산을 다각화하세요. 결론 은퇴 후 행복한 삶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된다. 은퇴는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고통과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의 재정적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계획부터 시작하세요. 매달 고정적인 지출과 수입을 명확히 파악하고 변수를 대비한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세요. 준비된 은퇴만이 비참한 현실이 아닌 꿈꾸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은퇴 후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아름다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내 노후 정말 괜찮을까?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이 돈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그리고 그때도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기관들이 날 제대로 지원해 줄지 걱정되시죠? 사실 우리 대부분은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하고 적금이나 보험, 연금 같은 상품에 가입해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은퇴 시점이 돼서 내 돈 어디 갔지? 하고 허탈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요즘은 뉴스만 봐도 피 같은 돈을 잘못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께 금융기관이 왜 때때로 우리를 배신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주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믿었던 금융기관이 나를 정말 지켜줄까? 너무 소름 끼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지금까지 은행 이자만으로 먹고 산다라는 말이 어디선가 항상 맴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저금리 시대가 고착화되면서 예적금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산 증식이 불가능해지고 말았죠. 게다가 보험 상품이나 펀드, 주가 연계 증권 ELS처럼 복잡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를 맞닥뜨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즉, 많은 분들이 연금이나 보험으로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상품이 내 상황에 맞지 않거나 수수료가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직접 들었던 실제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다들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 노후 전략 이대로 괜찮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례 연금보험,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첫 번째 사례는 제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50대 후반에 퇴직을 하면서 이제부터 연금으로 생활해야지 하고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막상 보험사에서 설계해준 연금보험으로 매달 받는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는 연복리 효과나
최소 보증 이유를 강조하는 홍보 자료만 잔뜩 보여줬지만 수수료와 사업비, 그리고 해약 공제 같은 실제적인 비용 이야기는 쏙 빼놓았던 거죠. 실제로 이분이 연금 개시 시점에 확인해보니 수년간 매달 낸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차감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회사 측에서는 분명히 월 12만 13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정작 시작해보니 90만 원도 채 안 된다니까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분이 억울한 건 그동안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상담했을 때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면 이 상품이 딱이라고만 했지 중도해지 시 어떤 손해가 있는지 사업비가 몇 %나 떼이는지 이런 구체적인 리스크 설명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결국 미래 수익을 장담하기보다는 일단 내는 비용부터 꼼꼼하게 따져봐야겠구나 하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저금리 시대가 되면 연금보험의 이율이 떨어져서 실제 연금 수령액이 예상치보다 훨씬 작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설계사들도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장밋빛 전망만 강조하기 쉽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금융기관의 상담만 덥석 믿기보다는 상품 구조나 수수료 체계를 먼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사례 ELS 펀드가 안전하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은행 창구에서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소개받은 ELS 주가 연계증권 펀드에 가입했던 분의 사례예요. 많은 분들이 ELS는 주가 지수가 일정 범위 안에만 있으면 고정 수익을 보장해준다라는 말에 혹해서 가입하시죠. 저 위험 상품인 줄로만 알고 있다가 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는 원금 손실이 크게 나서 충격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분도 처음에는 국내 주가 지수가 어떤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수익률 5%는 확정이라는 말에 혹했대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 들어서 지수가 급락하면서 노가웃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원금의 상당 부분이 깎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지할 때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였다는 거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그거 투자 상품이라 어쩔 수 없죠. 시장 상황이 안 좋았어요 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약할 때 들었던 설명은 거의 안전하다. 손실이 날 확률이 낮다였거든요. 애초에 금융기관 입장에선 약관에 모든 리스크가 적혀 있으니 그걸로 면책이 되지만 정작 소비자인 우리는 약관을 일일이 다 읽기도 어렵고 읽어도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결국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금융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시장이 좋으면 수익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지만 시장이 나빠지면 모든 리스크는 투자자에게 전가된다. 이 팩트를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 고배당주에 속아 넘어간 은퇴 부부. 마지막 사례는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떤 은퇴 부부께서 은행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배당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해서 연금처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증권사 직원이 요즘 고배당주가 뜬다면서 추천해 주기도 했고요. 처음 몇 달은 주가도 괜찮고 배당도 연간 56% 정도 받아서 이거 은행 금리보다 훨씬 낫네 하고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배당주의 함정은 주가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는 배당 이익으로는 그 손실을 메꿀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이 부부가 매수했던 기업의 주가가 예기치 못한 실적 악화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 배당금도 이후로 계속 줄어들어 버린 거죠. 게다가 더 안 좋은 건 한번 주가가 떨어진 뒤에는 원금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었어요. 증권사 직원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망하진 않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결국 독이 된 거예요. 증권사에서 정보를 주는 건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이고 실제 투자 판단은 우리 몫이잖아요. 이 부부도 결국 주가가 크게 빠져서 원금 회복이 어려워지니까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확정 지어야 했어요. 왜 금융기관을 맹신하면 안 될까? 제가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요약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금융기관이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이죠. 은행이건 보험이건 증권사건, 이들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 전략을 세우고 때때로 위험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채 상품을 권유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적절한 지식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던 우리에게 커다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금융상품의 구조와 리스크를 이해하고 투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목돈이 얼마나 있어야 안전해? 어떤 상품이 제일 좋아? 이런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상품이 어떻게 굴러가고 어떤 수수료나 리스크가 따라오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처법은 금융기관 설명만 믿지 말자. 설계사가 제시하는 시뮬레이션, 은행 창구 직원의 브리핑 자료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항상 최소 두세 군데 이상의 정보를 비교해보고 실제로 상품 약관이나 사업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분산은 필수. 연금보험이든 펀드든 주식이든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여러 상품이나 여러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면 시장 변동성을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해도 다시 한번 배워보자. 금융상품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제도도 변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혹은 공식 금융교육 사이트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보 습득이 필요해요. 장기적 관점 유지하기. 은퇴 준비는 짧게 보면 안 돼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복리 효과나 시장 사이클을 고려해야지 단기 변동에만 일일비하면 장기 플랜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객관적으로 상의하기. 금융기관의 직원도 전문가일 수 있지만 그들은 이윤 창출이 목표인 집단의 일원입니다. 내 편에서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독립 재무 설계사나 금융소비자원 등에서 컨설팅 받는 방법도 고려하세요. 맺은 말. 오늘은 노후 파산? 믿었던 금융기관이 당신을 배신하는 순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왜 금융기관을 무조건 신뢰하기엔 위험한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사실 금융기관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능을 해주고 있고 잘 활용하면 노후 자산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잘 활용한다는 전제는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돈의 흐름과 리스크를 이해하고 적절한 상품을 고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은 결코 짧지 않아요. 퇴직 후에도 30년 가까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인데 그간 모아놓은 돈이나 상품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세 가지 사례, 그리고 대처법을 기억하시면서 안정적이고 현명한 노후를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 더 이상 남의 손에만 맡겨두지 말고 스스로가 주도권을 잡아서 지혜롭게 운용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힘을 합쳐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은퇴 후 누군가는 삶의 황금기를 맞이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비참함에 빠집니다.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생길까요?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는 취미 하나만 있으면 되라는 말을 믿고 시작하지만 이 단순한 생각이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정서, 재정,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 취미가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뭐든 재미있어 보이면 해봐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취미나 시작했다가 건강, 돈, 관계를 잃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오늘은 잘못된 취미로 인해 은퇴 후 삶이 망가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잘못된 취미가 초래한 세 가지 비극적 사례. 사례 1. 경제적 파산을 초래한 과도한 골프 열정. 최 씨 62세는 은퇴 직후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멋지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골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비, 레슨비, 그린피 등 골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골프 모임에서 경쟁적으로 더 좋은 클럽, 더 비싼 라운딩 코스를 찾다 보니 어느새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아야 했습니다. 골프는 건강과 교류를 위해 좋은 취미지만 자기 능력 이상으로 돈을 쓰면 순식간에 재정적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예산 안에서 취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2. 건강을 해친 무리한 극한 스포츠. 김 씨 58세는 퇴직 후 주변 친구들의 권유로 등산과 트레일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을 오르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극한의 도전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산악 코스를 목표로 하며 주말마다 체력을 혹사했고 결국 무릎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목표는 칭찬받아야 하지만 몸이 적응하지 못하는 무리한 취미는 오히려 건강을 잃는 결과를 낳습니다. 은퇴 후 취미는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잃고 의료비 부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 3.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한 지나친 게임 몰입. 박 씨 65세는 은퇴 후 친구들에게 소외감을 느끼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게임은 처음엔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게임에 쏟으며 현실에서의 인간관계가 서서히 단절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아빠가 게임 중독에 빠졌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결국 가족 모임에서도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취미는 정서적 즐거움과 함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 씨의 경우처럼 취미가 인간관계를 약화시킨다면 오히려 외로움과 소외감을 키우게 됩니다. 결론. 은퇴 후 취미를 선택할 때의 3가지 원칙. 이 3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 취미가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우리의 재정, 건강, 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취미는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올바른 선택은 새로운 삶의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취미를 선택할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라. 취미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하지만 과도한 비용은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항상 예산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세요. 건강 상태를 점검하라. 자신의 신체 조건과 체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활동은 건강을 해칠 뿐입니다.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라. 취미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매개체가 될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세요. 마무리. 취미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잘못된 취미로 인생이 비참해지는 건 순간이지만 올바른 취미는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취미를 선택할 때 비용, 건강, 관계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러면 은퇴 후의 삶이 후회 없는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취미를 선택하고 계신가요? 혹시 무심코 선택한 취미가 당신의 은퇴 후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취미 선택 전문가가 말하는 3가지 중요한 체크포인트. 취미 하나쯤 잘못 골라도 괜찮지 않을까?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취미는 재정 파탄, 건강 악화, 인간관계 단절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이제 더 이상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출발점이자 삶의 황금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 관점에서 은퇴 후 취미를 어떻게 선택해야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 재정적 부담을 반드시 고려하라. 취미는 즐겁고 여유로운 활동이어야지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골프 사례처럼 취미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은 은퇴 후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취미를 선택할 때는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취미를 꾸준히 하기 위해 매달 얼마가 필요할까? 초기 비용과 유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가? 예를 들어 산책, 독서,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은 초기 비용이 거의 없고 꾸준히 이어가기 쉽습니다. 반면 골프, 요트, 고급 오디오 수집 같은 취미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재정 관리 팁. 취미 비용을 은퇴 준비 예산의 일부로 설정하세요. 은퇴 후 연간 지출 예산을 세우고
취미 활동에 사용할 금액을 미리 정해두면 큰 재정적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건강 상태와 체력에 맞는 취미를 선택하라. 은퇴 후에는 신체적 변화가 빠르게 찾아옵니다. 특히 근육량 감소와 관절의 약화는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됩니다. 이런 시기에 체력이나 건강 상태를 무시한 채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등산과 트레일 러닝 사례에서처럼 취미가 건강을 악화시키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취미를 선택할 때는 다음 기준을 기억하세요. 현재 건강 상태를 점검하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관절, 심혈관, 체력 상태를 고려하세요. 체력 증진에 도움되는 취미를 선택하라.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신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취미가 이상적입니다. 요가, 가벼운 수영, 산책 같은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라. 처음부터 높은 난이도를 추구하기보다는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세요. 건강 유지 팁. 은퇴 후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걷기 모임이나 가벼운 자전거 동호회에 참여하면 건강을 지키면서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사회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라. 취미는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외로움과 소외감은 정신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미를 선택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게임 사례에서 보았듯이 지나치게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는 취미는 오히려 사회적 고립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사회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 활동, 독서 모임, 요리 교실, 지역 봉사활동 같은 취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팀 스포츠, 테니스, 배드민턴, 낚시 동호회 같은 활동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경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작 활동, 사진, 공예, 글쓰기 같은 창작 취미는 전시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사회적 연결 팁. 취미를 통해 얻는 가장 큰 가치는 사람들과 나누는 교감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기존 인간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전문가의 조언. 취미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취미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흥미롭고 재미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취미는 은퇴 후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정적 부담, 건강 상태, 사회적 연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미를 선택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취미가 나의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 이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취미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은퇴 후의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선택을 통해 은퇴 후 황금기를 만들어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은퇴를 앞두고 또는 은퇴를 이미 해버린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머릿속에 떠올리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은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휙 하고 찾아오진 않잖아요. 분명히 시간은 흐르고 언젠가 정해진 시점에 도달하면 은퇴를 하게 되는 건데 참 묘하게도 대다수 사람들이 딱 닥쳐오고 나서야 진짜 큰일이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특히 60년 대생분들은 부모님 세대처럼 평생 직장 시대의 끝자락도 체험하고 또 7080년 대생과는 또 다른 사회 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애매한 과도기에 놓여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젊을 때부터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내 집 마련만 하면 편안하게 살겠지 하며 달리다 보니 막상 은퇴하고 나서야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등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일이 흔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미 퇴직하고 난 뒤에는 예전처럼 어떻게든 해결해줄 조직이나
단단한 사회적 안전판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죠. 오늘은 바로 그 60년 대생 은퇴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들을 되짚어 보고자 해요. 내가 생각했던 은퇴 후의 삶이랑 현실은 정말 다르구나. 이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우리는 충분히 공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60년 대생의 은퇴 이야기를 3가지 사례로 풀어볼 테니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을 이미 겪으셨거나 겪고 계신 분들은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느끼시고 아직 은퇴가 조금 남은 분들은 아, 저런 함정이 있구나 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론 60년 대생의 은퇴 함정과 비참한 현실. 사례 1 주택 한 채면 노후가 편할 줄 알았는데 주택 가격 하락 앤드 생활비 부담. 첫 번째 사례는 62년생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 김모 씨는 30대 후반에 운 좋게 내 집 마련을 했고 40대 중후반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어요. 부모님 세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만 있으면 어떻게든 노후가 편해진다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왔고 언젠가 그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거나 월세를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게 되니 예상했던 주택 가격 상승이 시원치 않았고 오히려 지역에 따라 집값이 떨어진 데다 거래도 잘 안 되더랍니다. 게다가 자녀가 아직 대학 재학 중이라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어요. 아니, 이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면 목돈이 생길 줄 알았는데 집이 안 팔리니 난감한 거야. 전세로라도 내놓으면 월세 받는 거보다 돈이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입자도 잘 안 구해지더라고. 게다가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료, 세금 등 고정 지출이 꾸준히 나오는데 현금 흐름이 뚝 끊기니 점점 힘들어졌죠. 애들 학원비가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 돈을 벌면서 내잖아. 난 고정 수입이 없으니 적자 폭이 자꾸 커지는 거지. 결국 대출이라도 받아서 메워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 김모 씨가 말한 가장 큰 함정은 내 집이 있으면 은퇴 후 삶이 무조건 안정적일 거라 믿었던 것이라고 해요. 집을 마련한 건 대단한 일이지만 그 자체가 정년 이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잖아요. 실제로 집이라는 자산은 바로바로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고 부동산 경기에 휘둘릴 수도 있으니 미리부터 유동성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내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 자산이 아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전에 집을 처분하거나 혹은 역으로 더 작은 집으로 옮겨서 자금을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은퇴 후가 돼서야 이제 와서 집값이 왜 이래? 하고 당황하면 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례 2 퇴직금 그거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지. 잘못된 투자와 부채의 늪. 두 번째는 64년생 박모 씨 얘기입니다. 박모 씨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30년 가까이 근무했고 50대 초반에 명예퇴직을 받았어요. 퇴직금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면 작은 상가를 사서 월세를 받든지 아니면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자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다 하고 낙관했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갑자기 손에 목돈이 들어오니까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주위에서 온갖 투자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박모 씨도 주변 친구들이 요즘 어디가 뜬다더라. 여기 투자하면 몇 달 만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에 솔깃해졌고 결국 큰돈을 부동산 경매와 위험 높은 펀드에 동시에 묶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경기가 생각처럼 받쳐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부동산 경매로 매입한 상가는 상권이 죽어가서 월세를 맞추기가 어려웠고 손해를 줄이려면 재빨리 팔아야 했는데 그마저도 매수자가 붙지 않아 고민을 거듭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투자해둔 펀드는 시장 변동성에 크게 흔들렸고요. 퇴직금으로 편히 살 줄 알았는데 이건 오히려 퇴직금이 빚이 될 판이야. 이럴 거면 그냥 안정적인 상품에 묶어놨어야 했는데 후회가 막심하다니까. 박모 씨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됐냐 하는 자책감이에요. 나는 성실히 회사 다니면서 은퇴 후엔 그저 아내와 소소하게 여행 다니고 부모님 곁에서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무리한 투자와 부채가 겹치면서
삶이 꼬여버린 거죠. 그냥 일찍 눈 돌려서 한 달에 23% 정도 수익만 나오는 안전한 상품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남들 말 듣고 욕심 부려서 에휴, 이젠 재취업이라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퇴직금은 당장은 큰 금액처럼 보여도 사실상 여생을 버틸 자금이죠. 이 돈을 한 번에 크게 불리는데 성공하면 멋질 수 있지만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은퇴 후엔 한 번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10년, 20년을 지내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작은 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통해 여러 차례 상담을 받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것 등이 필수적입니다. 사례 3일상에 대한 상상 없이 퇴직만 바라봤던 내 잘못이지. 사회적 고립과 무기력증. 세 번째는 66년생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모 씨는 공공기관에서 25년 넘게 근무했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서 경제적으로도 크게 걱정이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늘 빨리 퇴직하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도 지겹고 월급은 그럭저럭 나오지만 사람 관계로 스트레스도 많으니까 퇴직 후엔 자유롭게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산책도 하고 여유를 만끽하겠다는 환상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정년 퇴직하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나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던 시간이 이건가? 싶더랍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집 근처 커피숍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관계라고 해봐야 직장 동료들은 여전히 일하는 중이니 한낮에 만나기도 어렵고 예전엔 통화도 자주 했지만 이제는 대화 주제 자체가 뜬금없기도 하고요. 야, 은퇴 이전에는 그냥 회사 가서 주어진 일하고 동료들 보면서 불평불만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훅 갔잖아. 근데 지금은 온종일 혼자 있단 말이야. 책 좀 보다가 TV 좀 보다 보면 어느새 하루 끝이야.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시간이 맞나? 점점 무기력해지고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더 큰 문제는 이모 씨가 안팎으로 은퇴의 기쁨을 나눌 친구나 가족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도 독립해서 멀리 살고 있고 배우자는 아직 몇 년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 서로 시간대도 맞지 않죠. 결국 바깥 활동이나 취미 모임, 봉사활동 같은 걸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하는데 이모 씨는 은퇴 후 일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회사 생활이 싫으니 빨리 그만두고 싶다는 감정만 크게 부풀려 놨던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야 깨달은 건데 난 회사가 싫었던 게 아니고 그냥 일상이 무료했던 거더라고. 오히려 회사가 내 삶의 큰 비중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니까 온전한 나를 찾기가 힘든 거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갑자기 사라지면 개인의 정체성과 인간관계 역시 흔들려요. 그래서 퇴직 전에 본인이 즐기고 싶은 취미 활동을 찾아보거나 사회적 관계를 더 확장해 두는 게 중요하죠.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간을 쪼개서라도 개인 프로젝트나 모임을 시작해 보는 걸 권합니다. 은퇴 후 시간이 갑자기 많아졌을 때 그 시간으로 무얼 할지를 미리 상상해 보고 계획을 세워두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이야기 후회보다 미리 준비가 중요한 이유. 우리가 60년 대생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내가 젊었을 때 다 들었던 말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난 저렇게 안 될 거야. 이미 준비 잘 해놨어라고 자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분들 역시 과거에는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은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은근히 준비가 많이 필요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직장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한 세대일수록 정년퇴직이라는 확실한 경계선을 맞닥뜨렸을 때 오는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 축에 대한 준비가 정말 필수적이라고들 합니다. 돈. 퇴직금도 결국엔 적금처럼 내가 살아갈 자금이지 투자금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 집 한 채가 전부일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감안해야 해요. 목돈이 있다면 한 방을 노리기보다 꾸준하고 안전하게 굴릴 방법을 찾아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건강.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활동 범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평소 식습관, 운동 습관을 잘 들여놓고 건강검진이나 생활습관병 예방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해요. 건강을 잃으면 재취업이고 뭐고 할 수 없고 병원비 부담도 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관계. 은퇴 후에는 기존 회사 동료들과의 접점이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자녀가 크고 배우자도 서로 다른 생활 패턴을 갖게 되면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모임,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같은 사회적 관계망을 미리부터 찾아두면 훨씬 수월해져요. 우리는 흔히 피할 수 없는 고난이면 즐겨라라고 말하지만 은퇴에 대한 무서움과 불안을 미리 알았다면 조금 더 정교한 준비를 했을 거예요. 뒤늦게 이런 함정이 있었다니 하고 통탄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대비책을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갖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해요.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고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볼 수도 있겠죠. 또 내 취미가 뭔지 모르겠다면 아무거나 일단 체험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등산, 독서 모임, 심지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세상에는 정말 많으니까요. 분명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 직장에서 누리던 지위나 타이틀이 내 인생 전부가 아니잖아요. 물론 떠나보내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인생이라는 게 한 막이 끝나면 또 다른 무대가 열리는 법이니까요. 그 무대에서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덜 불안하게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사례를 통해 60년 대생 은퇴 이야기는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 역시 30대, 40대에는 나중엔 잘 될 거야 라고 여겼고 50대에는 그래도 퇴직금이나 집 한 채로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던 분들이었어요. 남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미래에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퇴직 후에야 깨달은 함정을 미리 알고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준비해보자는 거죠. 지금 당장은 실감이 안 나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 재정 상태, 건강, 대인관계를 점검하고 마음먹은 일이 있으면 조금씩 시도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미 은퇴해버려서 사례 속 김모방 모이모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움직여보고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사실 그냥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은퇴라는 이벤트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삶을 뒤흔드는 폭풍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새로운 도전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름 아닌 준비와 마음가짐에서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맺은 말. 자, 오늘은 60년 대생 은퇴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3가지 사례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은퇴 후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 이야기는 70년 대생, 80년 대생, 심지어 90년 대생에게도 남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더 젊은 세대조차 영원한 직장이라는 개념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은퇴라는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재정 건강 관계라는 세 축을 균형 있게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막막한 마음이 든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혹시 늦었다 싶더라도 아예 손을 놓지 말고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자고요. 누구나 처음 은퇴를 맞닥뜨리면 겁이 나고 뭘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그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다음 행동이죠. 다시는 못 일어나겠다 하고 주저앉기보다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선배님은 60세에 배우기 시작한 사진이 지금은 인생의 제2의 직업이 되었고 또 어떤 분은 재취업해서 지난날의 경력을 살리며 더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너무 이르다고 외면하지도 말고 언젠가 닥칠 그 은퇴 이후의 시간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씩 준비해 봅시다. 언젠가 돌아보며 그때 조금이라도
신경 써두길 정말 잘했다 하고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좀 더 든든하고 설레는 은퇴 이후를 맞이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